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2회 정요 풍류 악회 해설을 하고 있는 정요국악문화재단의 주재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실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제12회 풍류 악회가 지난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이렇게 공연을 개최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게 이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좀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유국악문화재단에서는 어저께 그 제3회 대한민국 명인 명무전도 펼쳤고, 그 전주에는 그 동아일보사의 동아국악 콩쿠르를 또 예선과 본선을 또 이 장소에서 했었고, 그 전에는 또 우리가 코로나 퇴치 기원 국판을 또 한번 또 벌렸고 해서 저희가 그 서울 시내에서 공연장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또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많은 공연 기획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풍류악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류악회는 우리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의 어떤 무대를 세워주는 것. 그러니까 사실 국립국악원이나 그런 데서는 기성 연주자들 위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국악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고 그것을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 정유국악문화재단에서는 풍류악회를 지속적으로 펼쳐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유풍류악회는 또 하나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음악과 춤과 노래만 듣는 것보다는 우리 그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화 현상들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그 분야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항상 제1회 때부터 12회 때까지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강연을 듣는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권호웅 팀장님께서 하시게 되는데요. 이 권호웅 팀장님께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만 가장 부러운 거는 어떤 글을 잘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극본, 대본을 상당히 또 좀 잘 쓰고, 그래서 그 몇 달 전에 본인이 예전에 이제 썼던 그 원고들을 책으로도 출판을 했던 것을 보고 정말 배울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립극장의 기획위원으로 계시면서 정말 좋은 공연들을 또 펼쳐내셨고, 또 현재는 전통예술진흥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전통예술의 발전에 상당히 이바지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창극의 극작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이 창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도 이렇게 이 창극들을 보면 저런 스토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공연화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런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 이야기가 들려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제12회 정요풍류악회는 권호웅 팀장님의 선생님의 창극 극작 이야기로 펼쳐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저를 소개하기를 너무 과찬을 하셔서 제가 좀 민망합니다. 저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뭐라 그럴까, 저희 재단은 민간 단체나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체부 아시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재단인데 공무원은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된 계기는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 전에 제가 희곡집을 하나 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그 출판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공모를 했더니 마침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잘 봐주셔가지고 선정이 돼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 책은 3편의 연극 희곡과 1편의 창극 희곡 대본이 수록됐는데요. 그 마지막 창극 대본을 오늘 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창극은 제가 처음 썼고 또 유일한 창극 대본입니다. 연극은 몇 개 직접 연출하면서 쓰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남들처럼 많이 쓴 유명 작가는 아니고요. 제가 살아온 과거의 저의 분신인 작품들을 그냥 사장시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응모를 했던 거고 다행히 선정이 돼서 그나마 조그만 의미를 조그맣지만 제 인생엔 큰 의미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창극 처음 쓰고 한 번밖에 안 쓴 사람이 무슨 창극 이야기, 그러니까 극작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작품을 통해서 제가 느낀 대한민국의 창극사를 한번 이렇게 개괄해보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서툴러서 이렇게 메모도 좀 해갖고 왔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1990년도에 가을이었어요. 요맘때쯤 더위가 좀 아직 가시지 않았나요? 그때쯤 극단 아리랑이라는 그 대학로에 이렇게 활동하던 극단의 문을 두드렸죠. 그게 이제 제가 입단을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그 혹시 극단 아리랑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예. 그렇게 유명한 극단도 아니고요. 다만 제가 극단 아리랑에 끌렸던 것은 다른 많은 그 서양 무대극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한 극단들이 꽤 많았지만 당시 아리랑 극단은 창작극을 주로 하고 두 가지 예술 이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전통 공연 예술의 재창조, 현대적 재창조를 내걸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족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진보적인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저곳에 가서 열심히 예술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20대 말에 좀 늦은 나이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연극하는 사람들 지금도 똑같죠. 코로나 상황이든 코로나 상황이 아니든 굉장히 생활에 시달리고 예술을 하려는 열정은 넘치지만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경제 생활도 제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하나만 뭐 내가 연출만 하겠다, 작가만 하겠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도 하고 아동극도 했다가 또 연출도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일을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외부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상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을 못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극작에까지 손을 이제 뻗치게 됩니다. 저도 다른 작가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공부합니다. 먼저 책을 사서 공부하고 아는 감독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습작을 한 거를 갖다가 보여주고 평가를 받고 이러면서 실력이 조금씩 늘어서 결국 1998년 그러니까 태음영화사에서 제 각본을 영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데뷔를 하게 되죠. 그것도 저는 한 편 쓰고 바로 그날이 아니죠. 한 편 쓰고 그 이후로 쓰지 않습니다. 뭐 능력이 없어서도였고요. 그만큼 이 창작이라는 세계가 그렇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듯이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열정이나 능력에서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 길로만 가려고 해도 사실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들은 그야말로 1년에 2편, 3편씩 써내지만 저 같은 데뷔한 신인 작가에게는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죠. 물론 사람들은 다 유명 작가를 찾아가서 안정된 시나리오를 통해서 자기 영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여튼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연극에 발을 들여놨고 전통 공연 예술을 재창조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에서 뭐 탈춤이라든가 풍물, 그 밖에 판소리 이런 것들을 기본 소양으로 해서 연습을 시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제가 음치라서 판소리 배워보려고 유명 선생님은 너무 비싸니까 우리 학생 선생님이 있습니다. 조금 판소리 이제 배우고 있지만 잘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음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서 결국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제가 자꾸 제 얘기만 하는데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너무 좋은데 내가 할 수는 없다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유일한 게 극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창극을 쓰는데 창작하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근데 이 창극이라는 게 보통 연극은 좀 그래도 몇 번 써보고 해서 알겠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창극이 너무 어렵게 다가오고. 그럴 때 마침 2001년입니다. 국악방송이 3월 달에 이제 개국을 한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2월 달에 한 달 동안 시범 방송을 한답니다. 시범 방송 운영을.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구나. 어디 가서 지금 뭐 대학교를 다시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방송을 매일 녹음하고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그 녹음한 테이프를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옛날에.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학습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뜻이 뭐지? 그럼 이걸 찾아봐야 되니까 그 관련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찾겠죠. 그러면서 제가 만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로식 선생님의 조선 창극사라는 1940년대에 출판된 책이에요. 근데도 이게 아주 명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박황 선생님의 판소리 200년사 판소리 역사를 다룬 이 두 개의 책. 그 안에는 명인명창뿐만 아니라 판소리 창극에 대한 상세한 역사들이 이제 담겨 있었죠.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그 판소리와 창극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 책을 보시면 조금씩 이제 제가 풀어나가 드릴 텐데요. 먼저 판소리의 기원이 어디일까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민간 설화의 그 기원을 두고 있어요. 춘향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민간 설화를 소개해드리면 이조 이제 숙종 때 남원에 퇴기의 딸인 춘향이 실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가에서는 아주 미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 설화에서는 박색, 소위 얘기해서 아주 못난 춘향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남원 부사로 이부사가 내려오면서 그 아들 이몽룡이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춘향이와 이몽룡이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부사가 다시 서울로 떠난 이후에 이몽룡과 헤어지겠죠.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몽룡의 집안이 서울로 가서 은퇴를 한 이부사가 이제 그 집안이 몰락하면서 이몽룡도 따라서 그 존재 자체가 아주 미미해지죠. 춘향은 그 영문을 모르고 자기와 약속하고 자기하고 다시 결합하기로 했던 이몽룡을 기다리다가 병이 듭니다. 그리고 원망하면서 죽음을 맞게 되죠. 좀 다르죠 여기서.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되게 하여튼 그래서 춘향이가 죽습니다. 민간설화에서. 그러고 나서 그 남원에 흉년과 재앙이 막 겹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군민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춘향이가 한을 품고 원기가 돼서 이게 좀 이런 재앙이 지금 오고 있다. 따라서 이거 방법을 좀 내보자 해서 이방이 방법을 내는데 씻김굿을 해주자. 씻김굿 아시죠? 그 원한이나 돌아가신 분의 한을 풀어줘서 천도하는 이런 굿을 해주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이 직접 자기가 그 춘향전이라는 이 작품을 실제로 있었던 설화에 살짝 입혀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 당시 유명한 무당에게 주면서 자 이것을 갖고 한번 씻김굿을 해다오. 무당은 그 사연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씻김굿을 했는데 그 효험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 이후에는 흉년과 재앙이 사라졌고 굉장히 사람들이 그 무가를 재밌어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유행처럼 인근 마을이나 이런 무당들이 전부 배워서 그게 아주 많이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고 공연화됐던 모양이에요. 그걸 바라보던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바로 하은담이라는 사람과 결성이라는 곳의 최선달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그걸 보니까 무당의 무가지만 거기에 음악 장단을 맞추고 하니까 아주 훌륭한 예술, 재밌는 예술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직접 그걸 만들어서 공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문이 나고 이 사람들이 결국 판소리의 비조가 됩니다. 비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창조자. 근데 불행하게도 이 두 분에 대한 인적 사항은 전해지는 바가 없어요. 그 이후로 권삼득 명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송응록 이런 명창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 두 분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책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드리면요. 일제시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한말의 판소리는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예술이 됩니다. 그
흥선대원군이 전주 대사습 에서 장원한 명창을 불러서 궁궐에서 어전에서 판소리 공연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고관 대작들이 너도 나도 다 초청을 해서 많은 돈을 주고 그 공연을 즐기고 이게 유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소리꾼들은 명창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일생을 걸고 공부를 하고 결국 명성을 얻으면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갖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 창극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판소리가 이제 발전하면서 창극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보시면 좀 그 우리나라의 운영궁, 그 아까 얘기한 대원군 시절을 운영궁 시절이라고, 그 이후를 이제 원각사 시절이라고 합니다. 실제 공연 무대가 극장이 마련된 거죠. 오늘날의 국립극장 같은 존재. 근데 그 원각사에서 바로 이 명창들이 소리만 하다가 무대 장치를 꾸며놓고 극으로 결합시켜서 창극을 만들게 되고, 이 창극은 굉장한 인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1900년 초가 되면 이제 영화가 들어오거든요. 영화하고 신파 연극 아시죠? 그때부터는 또 창극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것에 이전까지는 뭐 판소리나 창극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밀리게 되는 셈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제 창극이 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점 발전하고 일제 시대가 되면서 일본이 이 창극이나 판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탄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아편인데요. 그 아편을 통해서 우리 전통 공연 예술인들이 너무나 많은 비참한 만로를 겪게 됩니다. 의도적이었다고 보는데요. 그 얘기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좀 줄이고, 자, 이제 해방 후로 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살아남았던 전통 공연 예술인들은 해방되고 나서 창극단 조직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때 여성국국이라는 게 이제 공전의 데이트를 칩니다. 여성국악 동호회가 발족되면서 49년도에 행림달림,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창극인데, 이게 28개 단체가 난립하면서 그야말로 창극단은 고사돼버립니다. 그리고 창극계가 파탄이 나죠. 서로 비난하는 그런 분열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은 1950년대 6월 아시죠? 6.25 전쟁 그 틈에 모두 다, 특히 창극단은 해산되는 지경에 빠지고요. 그 60년대에는 그 소위 얘기해서 국국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60년대 그 4.19 전후에서 이렇게 60년대 초반에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타나는 게 이제 약장수의 그 서편제 보셨나요? 약장수 가설 무대에서 소리 공연하고 그런 거. 그런 형태로 해서 60년대가 가장 60년대 70년대 가장 힘든 시기, 전통 예술인들의 그야말로 순환기가 도래하고요. 그렇게 돼서 70년대 오면서 이제 인간문화재 제도가 생겨서 보호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부흥기를 거쳐서 80년대, 90년대 우리 전통 공연 예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역사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쓴 창극은 한 여류 명창 일제시대 때부터 태어나서 그때부터 현대까지
살아온 일대기 속에 그 창극의 역사를 한번 대입해서 만들어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제목이 불사조의 노래인데요. 일제시대 인력거꾼이 있습니다. 인력거 아시죠? 인력거꾼의 딸로 태어난 아이가 소녀가 당시는 이 전문 예술기관 학교로 치면은 권범밖에는 없었습니다. 여자가 배울 수 있는 예술 기회를 배울 수 있는 것은 권범밖에 없었는데 그 권범의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선생님 스승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고 또 사춘기를 겪고 사랑을 겪고 또 그 신분 때문에 사랑이 깨지고 그리고 반대하던 아버지의 죽음까지 겪는 게 일막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명창대회에서 장원을 하고 창극에서 주연으로 활약을 하고 또 부산에서 국국 활동을 하다가 결국 가정적으로 별거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외동아들을 키우면서 인간문화재가 되기까지의 고통스러운 세월 마지막으로 노년이 돼서 완창 판소리를 완창하다가 무대에서 쓰러지는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한 명창의 일대기를 그 창극사에 녹여낸 작품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 창작 이야기를 어떻게 창작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왜냐하면 제가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창극사를 개인사에 녹여서 우리 전통공연 예술인들의 스산했던 삶과 화려한 기회를 이렇게 창극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게 됐던 겁니다. 저는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판소리의 매력을 느꼈지만 제 자신은 뭐 능력이 없으니까 작품을 한번 써보겠다고 덤벼들었다가 2001년에 초고를 써놓고 아직 공연 다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년이 지나서 요번에 책자에 실리게 됐던 것이죠. 하여튼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요. 그런 의도, 그러니까 전통 공연 예술인들이 스산한 삶을 살았고 화려한 기회를 보였던 그런 것들을 좀 널리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작품을 썼고 또 언젠가는 공연이 되리라고 믿는데요. 그때 여기 오신 분들은 공연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불사조의 노래입니다. 하여튼 뭐 두서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서 말씀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잘 우리 그 창극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오늘날의 그것을 작품화하는 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이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21세기의 그 문화예술 트렌드는 예전에는 연주만 잘 하면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었는데 이제는 그 뭔가 이 연주에 자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곧 자기의 공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철학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사회가 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인의 어떤 그 경험담을 그래서 정말 그 국악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국악 방송을 한 달을 그냥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거의 정로시 조선 창극사에서 나와 있는 숙정조의 하은담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해온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이 그 누구도 우리 전통예술 국악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본인의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예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또 본격적으로 제12회 정요 풍류 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해금산조하고 또 아쟁산조 그리고 궁중무용 춘행전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가곡 여창 평농을 들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한 10여 명 남짓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는데 다 뛰어 이제 앉아 계시고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뭐 서양처럼 대극장에 뭐 수천석 되는 그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곳에서 가족처럼 이렇게 듣고 나누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적 그 공연 형태였고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만큼 또 이렇게 집중해서 그 이렇게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무대는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승희 양이 지영이류 해금산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밖에 보니까 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아마 그 쓸쓸함이 또 이 해금에 또 잘 묻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승희 양이 그 동안에 해금을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은 연습도 하고 또 이 해금의 어떤 깊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제10회 정여풍류학회 지영이류 해금산조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해금 산조 들어봤는데 너무 잘하시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선 후기의 한문 단편집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유춘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춘이라고 하는 그 악공이 해금을 전공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작거리에서 그냥 막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새소리, 재밌는 소리 막 해주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전통적인 그 해금을 타게 되면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돈이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가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아니면 전통 음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이 그 한문 단편 소설집에 있었는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종요국악문화재단에서는 뭐 퓨전은 또 새로운 창작 음악은 밖에서 많이 하는데 갈수록 전통 음악의 어떤 그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또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 그랬더니 오늘 또 이렇게 또 멋진 귀한 그 해금산조 선율을 또 이렇게 또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들으면서 정말 기본이 잘 되어 있고 이 잉어질이 저 가녀린 손에서 어떻게 저렇게 감차게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를 이제 계속 타서 이제 궁중무용으로 갈 텐데요. 춘행전입니다. 그 저 얼마 전에 그 창덕궁을 다녀왔는데요. 창덕궁은 사실 춘행전하고 상당히 그 관련이 깊고 그래서 창덕궁에 예전에 1800년대 초반에 순조라고 하는 임금이 살으셨고 순조의 아들이 그 효명세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심이 얼마나 강했으면 효명이라고 또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효명세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보실 춘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함 속에 그 궁중 그 생각을 하시면서 또 우리 요즘에 우리가 그 가족의 또 효성 또 요즘에 이제 추석이 또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춘행전에는 지금 현재 한국전통문화연구원의 정지연구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 동아무용 콩쿠르에서 한국무용 금상을 받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상이 뭐 다 뭔가를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자기 춤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한 일가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김현결 양의 춘행전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결 양의 춘행전 감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빠르고 되게 이렇게 이제 무한한 속도가 내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가장 느리고 가장 이렇게 그런 어떤 춤은 아마 제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궁중무용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다음에 돼서는 더 큰 가치를 발현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는 종목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젊은 친구가 정말 멋들어지게 했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주인공이 또 이 왕과 왕비가 되어보는 어떤 그런 자리고,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 4,500만 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궁중무용을 감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보면 과연 그 1%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공연을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 아쟁산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아쟁산조는 근대에 만들어진 음악 양식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이고, 또 그만큼 아쟁이 낼 수 있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그런 표출은 연주가가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연주가가 정말 이렇게 당차게 이 또 아쟁을 이제 이 활대를 긁는 것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원한 감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쟁은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고, 현재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의 아쟁 수석 단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 김윤아 양이 제가 이제 학교에 수업할 때도 제가 봤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또 본인의 어떤 그 예술적 기량을 올리기 위한, 또 예술적 기량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으로 또 우리 학술적으로 또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어떤 그런 노력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 그 아쟁산조에 투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또 멋들어지게 연주해줄 김유나 양의 아쟁과 최영진 선생의 장구 반주로 박정선유 아쟁산조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쟁으로 아주 이 가을밤을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제 정예풍류학회가 이게 젊은 친구들의 그 공연 무대인데 이 공연 무대를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귀가 이제 이렇게 익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성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소위 50대 이상의 분들 정말 잘하시죠. 근데 거기보다는 그냥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내는 그 패기와 열정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스무스하게 그 음악을 접근하고 그래서 정말 그 맛이 더 훨씬 더 좋구나라는 요즘에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쟁 산주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한 번 더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제 12회 풍류학회 순서가 남겨져 있는데요. 가곡 계면 평농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가을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가을을 우리가 다 타잖아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평농의 내용이 꼭 그런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두칠성 그 하나 둘셋넷 일곱 가지 세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를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워낙 소심해가지고 전해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밤이 새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만큼 그 이 애절함을 아주 재밌게 또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는 이화여자대학교에 그 지금 재학 중에 있는 구민지 양이 들려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가곡 반주는 가야금, 검은고, 대금, 피리, 해금, 장구까지 해서 풀 줄평류로 편성을 하는데 오늘은 장소인 만큼 이 대금 반주에 이 장구 반주까지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줄 우리 구민지 양과 또 대금과 이 대금의 최종윤 그리고 장구 반주의 최영진 선생님 함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이 밤에 듣는 계면조, 여창가곡 평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